안녕하십니까.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 라이브. 저는 최승현 논설위원입니다. 강인선 국장과 배성규 논설위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약 2주간 녹화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오늘 대신 나와서 강직한 소신의 상징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최근 정치판을 달구는 것이 단연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인데요. 개발 비리 의혹의 조폭 연루설,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깨끗한 클린 후보로 꼽혔던 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인데요. 최재형 원장님은 최근에 또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서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건지,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 건지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일단 이 정치판에 들어오셔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몇 개월을 보내셨는데 그 소회를 일단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정치에 이제 그 발을 담그게 된 지 한 넉 달 그렇죠. 정도 됐네요. 네. 예, 밖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정치에 이제 발을 담근 이후에 앞으로 그 벌어질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좀 잘 예측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은 이 적응 기간이 좀 짧았어.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동안 평생 해왔던 법관으로서의 일이나 감사원장의 일이라는 게 주어진 사건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일이라는 것은 또 감사원이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건들을 이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는 것인데 정치에 들어와서 특히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그 부분에서 좀 솔직하게 모르는 부분은 모르신다고 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신선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또 준비 안 된 사람이 왜 나왔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죠. 어쨌든 그리고 사실은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는 세계예요. 정치엔 정답이 때문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정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상황,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말하고 또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정치 문법, 정치 논리죠. 꼭 문법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치에 가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좀 깊이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데 그럴 시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는데 하여튼 과거의 일에 대해서 답을 내던 저희 생활과 또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답을 만들어가는 것의 그 생활과의 차이, 이게 과거의 저희 생활과 정치에서의 생활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판사로서 일이나 감사원장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게 미덕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국회에서도 나오셔서 감사원장으로 그런 모습을 너무 이제 국민들 좋게 봤었죠. 감정을 좀 절제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민들의 현실 상황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국민들의 감정을 같이 읽어주면서 또 그 분노도 같이 표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셨는데 그게 좀 빨리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여론이 엄청나게 많고, 사실 원장님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국민들의 부름을 받아서 나오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면도 있죠. 근데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한 100일 정도의 그 기간은 제가 과거의 법관으로서 또는 감사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서류나 기록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국민들의 그 마음을 직접 부딪히면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특히 청년들 네. 뭐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희망 사다리가 없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그렇죠. 청년들의 어떤 절망감 네. 또 제가 좀 피부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이 계속되는 이 실정 네. 그 문정부의 실정 예.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이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좀 불합리한 어떤 그 방역 대책 그렇죠.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절망 네.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것 네. 그거는 제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그렇죠. 경험이고 자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좀 가슴에 담아두시고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정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정치를 당분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젠 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되게 진솔한 본인의 어떤 정치 입문기를 들었는데 일단 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최재형 원장님께서 이제 현실 정치로 이제 돌아와서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국면에서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최재형 원장님은 외부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신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장이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쓴소리 그 다음에 이 정확하게 이 원칙대로 지적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좀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으면서 이 대선 주자로 떠오르셨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좀 이렇게 비교되는 목소리가 시선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 컷오프가 지나고 나서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좀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도덕성 확장성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네. 좀 더 이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저희 어떤 유사한 점을 생각하셔서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많으셨어요.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컷오프 되고 나서 네. 과연 저희 그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은 그대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네. 또 그래도 그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또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그러한 그 결정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역량이라는 측면과 또 정치 앞으로 이제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말 우리 정치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또 같은 이러한 그 이 국민들의 실망, 국민들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이 또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정치 교체에 관한 그러한 그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과 도덕성들이 있는데 네. 우선 이제 그 국정에 관한 어떤 국정 운영의 역량이라고 보면 제가 이제 30여 년 법관 생활을 하고 또 감사원장으로 이제 3년 6개월 제가 6개월 정도 이제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만 국정에 관해서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와서 대선 레이스를 뛰어보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역량은 그 대통령으로서 다뤄야 할 분야의 어떤 넓이와 폭과 깊이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4명의 그 경선 후보들 중에는 그래도 한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뭐 원내대표, 당대표 또 경남도지사로서 행정 역량 이런 것들 고루 갖춘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제 뭐 여야가 바뀐다면은
거대 야당과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렇죠. 어떤 그 협치 만약 정권을 교체한다면 그렇죠. 예, 상당히 진한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과 네. 또 결단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노련한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홍 후보의 어떤 그 국정 운영 역량에 관한 걸 한번 제가 우선적으로 한번 높이 평가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이제 정치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 봤을 때도 홍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정치 경력이 가장 오래된 분인데 정치 교체하고 직관적으로 연결은 잘 안 되는 측면이 되시죠. 예. 그러나 제가 본 건 홍 후보는 이제 계파가 없는 사람이에요. 계파가 없죠. 그건 맞습니다. 계파가 없는데 그 며칠 전에 2%에서 주호영 네. 의원이 나와서 네. 좀 반대적인 측면에서 독구다이라는 말 이제 쓰지만 대통령 그렇죠. 되려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하셨는데 이제 잘 안 붙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예. 지적들이죠. 이제 어떤 그 일본 말이긴 하지만 그 독구다이라는 게 어떤 홀로 맞선다 이제 뭐 이런 그렇죠. 뜻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이런데 이제 그 주 의원은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는데 저는 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정치의 그 난맥상 중에 하나가 네. 계파 정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정말 예. 오래된 고질병이죠. 예, 계파 정치라는 게 이게 좀 우리 정치의 어떤 난맥상 중에 하나고 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네. 정치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 국민들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이제 뭐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당에 대한 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정치가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정치에 관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 그 계파로부터 자유롭고 네. 또 소위 말하면 이제 신세 져야 될 사람들이 그 신세를 갚아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서 예, 교체 세력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네. 낫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 뭐 특정 후보의 그 진영에는 거의 뭐 당 전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들어가서 있죠. 이제 예. 들어가 있으면은 정권 교체 이후에 뭔가 새롭게 변화를 줄 그 룸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예.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영 의원께서는 좀 그 뭐 좀 그 본인이 그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성격상 좀 그 잘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보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예. 사실은 뭐 성격인 것 탓도 있겠지만은 그 뭐 원내대표, 당 대표 뭐 대선 후보까지 하면서 네. 자기 사람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걸 안 네.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저는 이제 집권 이후에 예.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더 높은 후보다라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논리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 교체하고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홍준표 후보에게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봤다라는 게 제가 지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20대 30대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네. 그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뭐 40대 50대로부터도 상대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그런 네.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사실은 강고한 어떤 그 좌우 진영의 고정적인 그 지지 세력이 한 30% 내외 다 있지 않습니까? 예. 30% 내외 다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이 경선에 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그 지지를 받는 후보가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젊은이들이 지지를 받느냐에 대해서 뭐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해보셨겠죠. 지지 글들도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일단은 그 우선 그 소통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측면이 있어요. 말이 좀 거칠고 그렇지만은 또 시원시원하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젊은이들의 어떤 젊은이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잘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게 이게 우리가 소통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홍카콜라 그렇죠. 그런 그
그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홍 후보가 했던 이야기들 보면은 또 거친 말 때문에 거슬리는 것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었던 것 같다. 내용은 맞는데 이제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그렇죠. 논란, 당내에서도 그렇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런 이 젊은이들이 반응이 많더라고. 보니까 맞는 말 했네. 뭐 이런 그런 그 반응들이 많고 그래서 그 2018년에 이제 그 남북 그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위장 평화쇼라고 해서 사실은 당내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었죠. 그게 결국에는 사실은 맞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이런 그 확장성이란 측면에서 저는 홍 후보가 유리한 곳에 있다. 특히 이제 그 지난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자리, 주거 사다리 다 희망의 사다리 없어지고 또 선심성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러한 선심성 정책들도 사실은 이 젊은이들이 보면은 그게 몇 푼 주어지지만 결국은 미래 세대에 결국 본인들이 그 짐으로 본인들이 빚으로 온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절망이 지난 4.7 보선에서 그 이제 야권이죠. 야권이 압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그 선출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2030 세대와 젊은이들의 지지가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이런 확장성이란 측면에서도 경선을 지나서 본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후보에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홍 후보에게 확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4개월 동안 정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밀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도덕성 문제인데 이 도덕성 문제는 지금 이제 본선에 가면은 여권이 이제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우리 경선 과정과는 차원이 다른 이 공세가 예상이 되죠. 마타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소위 병풍 사건이라는 우리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없는 사실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막 공격을 해버리면 해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선거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야권에서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이나 각종 비리 관련 의혹 이것들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 피차 간의 도덕성 논란이 막 시끄럽게 지나가다 보면은 실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선거에서의 포인트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법적 도덕적 의혹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덜 불거져 있는. 그렇죠. 홍 후보는 26년 동안 뭐 사소한 것들이 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대선 또 그 이후에 지난 대선도 그렇죠. 그런 그 과정에 거쳐서 큰 의미 없는 뭐 이미 검증된 후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교 우위에 있는 어떤 후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국정 운영에 역량이 있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고 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나라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정말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이 홍준표 의원의 이 강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원장님을 굉장히 영입하고 싶어 했을 텐데 혹시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 좀 캠프에 좀 윤 전 총장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윤 후보도 이제 직접 좀 만나자 식사 한번 하자라는 뭐 전화를 하셨죠. 전화하셨고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 또 간접적으로는 또 이제 뭐 또 많은 우리 캠프에 있는 다른 분들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정권 교체와 또 정권 교체 이후의 어떤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원활한 국정 운영 이런 측면에서는 홍 후보를 힘을 실어주는 게 뭐 나라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나 더 가볍게 여쭤보자면 우리가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라는 이제 인물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어떤 과정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야당이 들어와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경쟁을 하셨던 것인데 뭐 사실 이제 경쟁도 일부 하셨었고요 여태까지 컷오프 전까지. 그렇죠. 뭐 상대가 안 되는 아니 뭐 급이었지만 너무 잘하셨죠 원장님께서. 근데 어쨌든 겪으면서 본 윤석열이란 이 정치인 대선 후보의 장점과 단점 뭐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점은 그래도 비교적 정치에 적응을 좀 빨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화력이 있고 사람들 이제 친화력이 그런 뭐 제가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제가 그 판사 검사로서 좀 경선에 길이 다르죠. 들어오기 전에 예. 개인적으로 만난 거는 이제 윤 후보가 총장에 취임하시고 나서 인사차 방문했을 때 한 번 예. 만난 거 외에는 개인적인 교류가 없던 분이어서 잘은 네. 모르지만 이제 경선 과정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직접 몇 번 만나기도 하고 또 네. 말씀도 이제 윤 후보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네. 직간접적으로 듣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네. 또 하여튼 그 정치에 적응을 좀 빨리 잘하시는 그런 예. 분이다라는 말씀은 들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뭐 본인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네. 뭐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윤 후보가 이제 상당 기간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쏠리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쏠리는데 원장님이 대안으로 떠오르신 적도 있었고 잠깐 지금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안으로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오는 걸 뭐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당내 당이 하나 만들어진 것 너무 같은 많은, 그런 예. 것과 또 입당 과정이나 입당 이후에 그 여러 가지 행보에 있어서 당과 이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저는 이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좀 실망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젊은 사람들을 예. 이준석 대표 신드롬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랑 계속 이 마찰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원장님하고 좀 행보가 대조적이었죠. 원장님은 이준석 대표하고 참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홍준표가 화합하는. 그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아주 적극 이제 그 서포트 해주는 그게 좀 계기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젊은 아마 세대가 젊은 홍준표 인들이 의원의 인기를 그렇죠. 얻게 된 게. 예. 홍 후보를 지지하게 된 중요한 계기 네. 중 하나였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네. 게 윤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마다 다릅니다만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좀 답보 상태인 약간 정체인 측면이 있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실언 논란보다도 이 당시 정치 입문 초기에 어떻게 보면 당과 충돌하거나 젊은 세대들하고 좀 충돌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실언도 뭐 조금은 네. 뭐 영향이 있겠지만 네. 뭐 크게 예. 영향이 있는 것보다는 큰 의미에서는 어떤 정치 행보 자체가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 그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원장님 뭐 제가 보기엔 지금 방송에서 이제 충분히 홍준표 캠프에서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데 뭐 조금 더 이 홍준표 의원의 뭐 바로 다가온 것은 이제 그 야당 후보로서의 당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위해서 뛰시는 건데 어떤 역할을 좀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 당내 저 캠프 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직함은 맡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문신이 좀 그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예. 있고 그래서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 후보를 위한 지지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뭐 오늘처럼 이제 언론에 나가서 예. 이제 인터뷰하면서 제가 왜 홍 후보를 지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지지를 호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을 돌면서 이제 당 인사들이나 뭐 당회 인사들 만나서 좀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예. 계속 좀 그 심심치 않게 후보 때보다 더 바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더 바쁘진 않지만 하여튼 뭐 비슷하게 계속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하고 개인적 인연이 좀 있으셨던 건 없나요? 저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경선 과정 오기 전에는 사실은 홍 후보에서 개인적인 건 없는데 그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당의 전신이죠. 네. 하여튼 우리 보수가 괴멸됐을 때 네. 그 홍 후보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나서고 대통령 후보로 그분도 그때 뭐 끌려 나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누군가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길 수 없는 선거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가 그 야당 25%쯤 나왔었죠 아마. 24점 얼마 이제 나와서 그 지지를 아마 한 자리 지지도 아주 낮은 한 자리 지지도에서 그렇게 끌어올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봤고 그때 이제 그 숨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굉장히 저는 그 감동이었어요. 눈여겨 보셨었구나 그때부터. 하여튼 그 정도죠.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아는 건 없는데 그래도 그 당을 뭐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난 총선 때 잠깐 뭐 탈당했다 나온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20여 년 동안 그래도 당의 어떤 그 위기 상황에도 그걸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일단 공약 자체가 뭐 그 보수 그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공약들이 뭐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원장님은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기를 원하실 거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다른 후보들 캠프에서는 또 본인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경선을 보면 아직도 이낙연 전 대표 측, 이낙연 후보 쪽이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질 않고 있는 원팀이 완성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요즘 갈수록 경선이 치열해지는 걸 보면 사실은 TV 토론 같은 거 보면 사실 너무 감정 싸움이 세게 붙어서 이분들이 과연 누군가가 한 명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정말 아름다운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같이 경쟁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선뜻 그 이 완팀되는데 이제 주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는데 이제 경선 초반에 이제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과반이 되느냐에 따라 관해서 이제 좀 그 이견이 좀 있었던 이런 앙금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승복하지 못하는. 물론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는 저 선대 본부에 합류하신 걸로 지금 돼 있죠. 일단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뭐 이제 그러나 지지층들이 아직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캠프에 있던 의원들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원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경선 과정이니까 서로 약점을 좀 얘기하고 공격하는 게 거의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경선 룰에 관해서 좀 뭐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뭐 경선 룰을 가지고서 크게 얘기하는 부분은 봉합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걱정하지 않고요. 뭐 저야 이제 홍 후보가 당연히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되더라도 우리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 한 완팀이 되는 데에는 저는 뭐 그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뭐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만일에 좀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완팀 만들어서 우리가 힘을 다 합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전부 다 완팀이 돼서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제 그 역할을 또 자임하시겠네요, 원장님께서. 그거는 뭐 제가 해야 되고 홍 후보가 만일에 안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끌고 들어가야죠. 이건 뭐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홍 후보가 되면 또 윤 후보를 끌고 들어오고 뭐 하여튼 모든 후보들이 이미 다 그거는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최재형 원장님의 강직한 소신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동하게 된 게 여러 국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 정말 소신대로 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감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뭐 그 여러 가지 하여튼 국민들이 기억하는 최재형 원장님의 이 여러 가지 본분에 맞는 소신에 따른 역할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을 알게 되시고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이 결정적 계기 같은 것들이 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받는 질문 결정적 계기가 있냐.
뭐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양적인 어떤 그 변화가 축적이 돼서 질적인 변화로 이제 이제 전환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월성 원전 감사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그 감사위원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정부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저를 불러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그때 이제 저는 뭐 제가 그게 그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할 말을 이제 다 할 수 했던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셔서 뭐 그때 정치적인 어떤 결심을 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감사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달이 지났죠. 금년 이제 상반기 지나서 이제 뭐 그 제가 정치적인 어떤 결심을 할 그 무렵까지 상황을 보면은 우선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삼권 분립이 거의 이제 껍데기만 남은 청해화됐죠.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법치가 무너지고 또 그 안보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미동맹 균열 물론 5월 회담에서 약간 좀 뭐 그 한미 정상에서 봉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런 그 안보에 있어서의 그 위기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어떤 기조하에서 이제 계속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죠. 이 정책을 운용해 가고 그걸 이제 뭐 실정이 국민들의 어떤 그 어려움으로 그 드러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가서는 한 번 더 이런 상황 그 다음 그 정권에서 한 번 더 계속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회복하기 어렵겠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는 뭐 급행 열차를 탈 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위기 의식을 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제가 결과적으로는 뭐 제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뭐 그 맞지 않았다고 보겠지만은 기존의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로서 과연 정권 교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때 정말.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뭐 저를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뭐 이제 경선 컷오프된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럼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나가서 좀이라도 힘을 보태서 정권 교체하는데 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너무 절박하셨던 거군요. 그 당시에 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나라도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왔던 것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떤 결정적인 계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설명드릴 만한 그런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현실적인.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존경받는 이제 판사 감사원장 최재형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이자 어떻게 보면 여당이나 여권에서는 이제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여권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뭐 여권에서 비판하리라는 건 뭐 당연히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하나 뭐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신이 있었던 것은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뭐 제가 그 저의 의지를 꺾을 만한 그러한 뭐 저희 잘못을 지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뭐 여권에서는 뭐 배신자라고 하는데 뭐 저는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그 인명권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에 대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충실하게 하신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또 나라를 위한 역할이 감사원장으로서 역할도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 역할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끄러움도 없고 네. 또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장이 대통령이나 뭐 여당을 위해서 뭐 충성을 하면 이건 감사원장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를 그렇게 비난하신 분들은 그런 역할을 기대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요. 반문을 제가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애국심, 뭐 나라 사랑,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 사랑 이런 부분들은 또 이 존경받는 군 원로셨던 아버님의 영향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죠. 가족 네. 우리 가족 분위기가 좀 그랬으니까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국기에 대한 격려 사진. 그리고 뭐 이 질문을 해야 될지 어쩌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종로 보궐선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계속 정치를 하셔야 될 분이고 앞으로는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임종석, 이준석 빅매치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또 상당히 본인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정치 1번지니까 상대적인 의미가 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경선 과정에서 홍 후보 지지해서 그게 뭐 저는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 역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본선에서는 내년 3월 있을 때까지는 당내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제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서 뭐 사람들과도 많은 사람들과 좀 이야기도 나누고 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성찰도 하고 또 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뭐 제가 어떤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조금 여당 쪽으로 돌려서 예. 이제 지금 민주당은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큰 개발 비리 의혹이죠.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스모킹 건은 나오진 않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승인하지 않고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제 배임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정말 오랜 경험을 가지신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 아주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 비리 사건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어떤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금의 흐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라는 정보가 처음 FIU에 간 게 지난 4월인가 이제 4월입니다. 예. 그게 갔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 하여튼 증거인멸의 시간을 이제 저는 준 거 아니냐라고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이후에도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실도 빼놓고 마지못해 나중에 들어가서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이고요. 네. 과연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동규가 지금 배임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임만 뺐죠. 이재명 후보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고리가 이제 배임 부분인데요. 네. 배임 부분인데 그걸 뺐다는 것은 과연 이게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더 이제 강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사직을 그만둘 그 무렵에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자기는
결백하다. 그러나 주변 사람은 좀 다칠 수 있을까 염려된다. 이런 맞습니다. 발언을 했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서 이제 여기서 끊는다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어떤 그 내부적인 결론이 이미 났구나. 여권과 정부 뭐 이제 검찰 이쪽이 뭔가 이제 얘기를 했구나라는.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물론 완벽한 그 이 고리를 완벽히 차단한다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이 선에서 하여튼 이거는 정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좀 강하게 받죠. 그렇죠. 사실 이 이재명 후보 쪽과 민주당은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자꾸 국민의힘의 어떤 부패다, 국민의힘 세력의 부패다, 그걸 자기들이 막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특검을 하면 그걸 밝혀내고 싶으면 본인들이 특검을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특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처음에 이제 그 LH에서 공영 개발하려고 하다가 이제 민간 개발로 할 때 뭐 저한테 이제 뭐 남욱 변호사 이제 뭐 그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이야죠. 그 여권에 있던 의원한테 로비를 했던 흔적이 좀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거 이제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건 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공영 개발로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본인이 이걸 다 뭐 설계했다고 본인이 뭐 자기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설계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국민이 누가 믿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70%가 지금 그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결단을 하면은 뭐 이 부분은 또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뭐 이 깨끗한 차기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좀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번 겪어보셨겠지만 뭐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입장을 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저는 뭐 이미 입장 정리는 다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문 대통령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죠. 그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을 때 두 사람이서 그렇죠.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드러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의 어떤 쟁점들을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한테 적용할 수 있는 혐의, 그러니까 뭐 지금 원장님 예측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더 이상 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만약에 이제 검찰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갔다면 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그럴 상황이 올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이 사건의 가장 그 중요한 그 핵심은 그 주주 간의 이제 배당에 관한 협약이거든요. 그게 보통은 이제 그 주주 간의 지분 비율로 배당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불과 이제 뭐 6.999%라고 하는 그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 2, 3, 4, 5 뭐 이런 사람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배당에 관한 약정을 했죠. 그리고 또 그 자체도 사실은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행위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게 설계자가 시장이라 그러는데 시장의 동의 없이 지시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사건 이후에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운영했던 시장, 뭐 구청장,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럽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말도 안 되는 거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 시장의 그 승인 없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들 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배임의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지만 거기에 관한 어떤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수사가 이제 제대로 될 경우에 된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서 그 배당 비율을 달리 정해야 된다는 뭐 건의가 있었는데 안 들어줬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조항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거지 나는 관계 없다. 이 말도 바꾸잖아요. 국감에서 분명히 첫날은 제가 본인이 했다는 취지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낯빛 하나 안 바꾸는 걸 보고 참 저분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보면 전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목적 이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지지자들이 예.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네. 추진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그쵸.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좀 더 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아닐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볼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뭐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신 강윤형 정신과 교수가 소시오패스라는 표현까지 네, 썼는데 뭐 하여튼 이 뭐 지금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장동 의혹과 별개로 이재명이라는 지금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볼 때 그동안 참 논란도 많았고 네. 뭐 여배우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형수 욕설 논란도 있었고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이 의혹들과 논란들이 있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걸 다 뚫고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정치인으로서의 뭐 평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정치를 굉장히 단기간 내 이 압축적으로 많은 걸 공부하셨으니까 이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분을 뭐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네. 이제 언론에 나온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죠.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건데 나름대로의 뭐 어떤 뭐 장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하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뭐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네. 국민 전체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감정에 국민 감정에 굉장히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네. 그런 것이 대통령의 도덕성인데 저는 뭐 아주 훌륭한 분이 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보통 사람으로서의 그 도덕성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사실들을 기초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어떤 도덕성이나 염치를 가진 분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예. 그거는 우리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이번 대선 관련해서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미스터 클린으로 불리셨던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후보 중에 한 명이셨다면 뭐 얘기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감도는 몰라도 비호감도는 좀 낮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굉장히 낮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민들한테 이번 대선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치러야 된다라고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번 대선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지 정권이 교체돼서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 양상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이게 뭐 후보 간의 어떤 도덕성 논쟁에 휩쓸려서 정말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준엄한 비판,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장래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어떤 비전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흐려질까 봐 좀 걱정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행사하시는 그 한 표 한 표가 이 나라의 미래, 뭐 저를 기준으로 하면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와 저희 손자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국민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여러분들이 행사하셔서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주 정연한 깔끔한 연설을 하나 들은 느낌입니다. 네.
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다 끝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좀 더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생 이제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세금을 네.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그 세금으로 살아왔고 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또 저를 적극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과 여태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정말 하나하나 정말 이 강직한 소신의 상징이었던 최재형다운 말씀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행보 더욱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출연해주신 최재형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